그 보편 복지를 할 때는 저희 이제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저항을 낮추기 위한 그 방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고소득자들에게도 어떤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세금을 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세금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그래서 향후에 뭐 세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려는 상황인 건데요. 네. 결국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세금을 일단 높이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은 가서 이거 문재인 정부 깎았다고 할 거예요. 네. 아주 쉽죠. 그런 얘기는. 문재인 그렇죠. 정부 약속해놓고 주지도 않는다. 네. 그 이제 그중에 뉴스 열심히 보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이놈들아 니들이 합의를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가짜뉴스다 이러면 되죠. 페이크 뉴스. 그 한겨레 기사 아닙니까? 이러면 되죠. 노회찬이라는 분은 그러면 원내대표입니까? 정치평론가입니까? 왜 TBS 라디오 나와서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해명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해명은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인상안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정도에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반대도 찍고 기권도 하고 한 것이죠. 근데 그 해명이 예를 들면 이 위력을 가지려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면 그 앞에 무슨 액션이 있었어야죠. 원래 중도에 그 4명 나경원 의원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죠. 방송에서 제가 나경원 의원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 나경원 의원은 점점 이렇게 김무성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비정통 시사 팟캐스트 디스펙트 시즌3 75번째 방송입니다. 사회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디스펙트 함께 만드는 기자들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호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재호 기자가 네, 계속 하시게 됐습니다. 울릉도 갔다 오셨죠?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지금 휴가를 갔다 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네. 울릉도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다가 또 이제 남쪽에 통영 그리고 목포 신항 이렇게 짧은 휴가 기간이었는데 되게 많이 다녔네요. 네, 남쪽을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제가 세월호를 취재하고 나서 이제 꼭 세월호는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이번 휴가 기회에 세월호를 보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그 울릉도는 좀 어땠나요? 이번에 뭐 지진 나고 막 이런 이후에 네. 그쪽에 계속 좀 가는 게 위험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부쩍 이제 배가 좀 한산한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일단 울릉도에 가게가 문을 안 열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이제 막 대충 통조림 사서 막 끓여 먹고 아니 뭐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뭐 해만 지면은 해도 엄청 빨리 지잖아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네, 그래가지고 여기 또 주민들께는 죄송하지만 거기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네, 그렇군요. 먹는 건 좀 아쉬웠는데 경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울릉도에서 혹시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이재호 기자만 그렇다는 거, 죄송합니다. 이재호 기자만 그렇다는 거를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아 씨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냐고요? 네. 모르죠, 저는. 예, 맨날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듣는 분이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질문을 맨날 욕 들어보면서 왜 하냐. 그게 이재훈 기자님의 대단한 점이죠. 네. 맨날 똑같아요. 이 시작도 항상 디스펙트 시즌 3 이렇게 몇 번째 방송 사회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디스펙트 함께 만드는 기자들 소개할게요. 기자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너무 재미가 없다고요. 이게 뭐예요? 맨날.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희도 저 영수증처럼 When I was young 이런 거 좀 역동적으로 TK 자존심 이재훈입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아, 네. 저는 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막 이게 뭔가 좀 그게 있잖아요. 좀 항상 이렇게 루틴한 게 좀 있어서 듣는 분들이 이렇게 루틴한 어떤 음성을 들어야 익숙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인가요? 아니, 이제 루틴한 거는 좋은데, 루틴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들으면 일단 잠부터 오니까요. 앞으로 이제 오프닝을 그러면 미나 씨가 해주세요. 아니죠. 저는 여기 와서 떠드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오프닝을 하죠. 그래도 되는 건 뭐 어떻습니까? 아니죠. 무슨 사회를 보시는 분이 있는 것이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역할 분담이 있는 건데 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재미가 있게 만들 수는 없죠. 네, 한겨레에서도 왕따고 디스펙트라도 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함량미달 방송을 여태까지 만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 여기 양 사장님의 엘리베이터 내려갖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야 사장님이 뛰기도 하는 이런. 근데 뒤에 웬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뒷짐 지고 걸어가더라고요. 국정원인가? 저의 이미지는 국정원 요원이라고 하면은 양복을 입고 이랬을 것 같은데 무슨 뭐 이상한 등산복 같은 거에
있고. 근데 등산복에서 시작. 그러면은 아마 네. 예, 그 한겨레에 좀 연세 많으신 기자분들이실 겁니다. 여기 편집국장 출신들 몇 분께서 이게 좀 눈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이게 계속 모니터 보고 네. 뭐 이런 분들 때문에 네. 이게 좀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오늘 또 눈이 왔잖아요. 오늘 밖에. 그래가지고 눈이 왔나? 네, 네. 눈이 좀 부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선글라스 껴셨지 않았을까. 네, 몇 분 끼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한겨레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 그분들 원로 분들이 뜨면은 사장도 뛰어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네요. 네, 여하튼 그런 분위기에서 녹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오늘은 속코너 없이 그대로 여의도 이야기로 예산안 이야기를 가지고 여의도 그 동물원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쭉 한번 연결해 볼까 합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러분들 많이 뉴스를 보셨다시피 6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예산 규모는 428조 8,339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처음으로 짠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 디스펙트에서 예산안에서 확인해봐야 될 쟁점들이 어떤 게 있고 그 예산안들을 자세하게 따져보면은 뭐 분야별로 어디가 늘었고 어디가 줄었고 어떤 분야에 더 예산을 많이 썼고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 처리 뒤에 여의도 전국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예산안 상황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팩트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네, 국회는 자정을 조금 넘긴 6일 본회의에서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29조 원에서 약 1,374억 원 줄어든 428조 8,6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네. 네,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나흘 넘긴 시점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인 이번 예산은 올해 예산인 400조 5천억보다 7.1% 늘어났습니다. 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시기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4월과 7월에서 모두 9월로 미뤄졌는데요. 네. 이는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막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때문에 보건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정부 원안보다 약 1조 5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네. 반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쪽지 민원으로 끼어들면서 네.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은 약 1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네.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좀 이번 예산안 관련 합의 사안들을 보면서 조금 의문을 가지셨던 부분인데 SOC 예산 같은 경우가 이전에도 뭐 계속 쪽지 예산이나 지역구 챙기기 예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번엔 규모가 좀 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살펴봤을 때 어떤 예산이 늘고 어떤 예산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복지 분야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는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지난해에 견져서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를 한 상태입니다. 네. 교육 분야는 11.8%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반면 사회간접 자본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1조 3천억 원이 늘었는데 네. 이게 이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그 심의 과정에서 1조 이상 증액된 사례라고 합니다. 네. 사회 간접 자본 가운데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288억 원, 최종의 기준이고요. 네. 그리고 광주와 강진 고속도로 1,455억 원, 도담 영천 복선 전철 3,360억 원, 서해선 복선 전철 5,883억 원 등입니다. 네. 네,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은 그동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용으로 평균 3천억에서 4천억 원 선에서 증액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1조 3천억 원이 증액이 된 것은 금배지들의 역대급 나눠먹기였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복지 분야가 뭐 지출이 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 함량미달 한겨레 20일에 나온 글을 보면은요. 네. 이게 복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복지인지 아닌지 뭐 애매한 그런 돈도 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걸 감안하고 계산할 때는 그런 계산법에 따르면 예년과 뭐 비교해서 복지 예산이 그렇게까지 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건 아니고 네. 오히려 뭐 좀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사회주의적 예산이라고 하는 불행한 당이 있어서 저는 이제 걱정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쪽에서 그 애초에 정부가 출범한 뒤에 어쨌든 복지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뭔가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도 짰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 뭐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계속 뭐 합의 과정에서 그 복지부 분야 예산을 줄이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예산도 뭐 예상보다 그렇게 큰 복지 예산이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렇게 복지 예산이 줄고 그거에 반면 이 그 역대급으로 SOC 예산이 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국회에 대해서 좀 상당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SOC도 그 뭐 필요한 SOC도 있죠. 뭐 필요한 것도 있는데 네, 그 있죠. 이제 네. 불효불급한 거냐 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따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욕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근데 그런 거는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획재정부 위대한 공무원들께서 자릅니다 그거. 네. 그게 뭐 집행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이거 생색내기용이죠. 뭐 국회의원들이 야 그래 내가 지역구를 위해서 이렇게 땄는데 나중에 이제 집행이 안 되면 야 정부가 그걸 집행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멋있으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뭐 이면 합의 이래가지고 호남의 지역구 예산 SOC 예산을 확 부어주고 그걸 반대급부를 갖고 예산을 통과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제 총액으로 따지면 역시 영남 예산이 많다. 네. 근데 이제 인구 대비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의석수 대비 이렇게 따지자고 하면은 뭐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뭐 영남 예산이 많다. 역시 영남 불패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다가 뭐 미나 씨가 분석을 좀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SOC 예산이 많이 늘어서 국회가 전반적으로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거는 맞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정말 SOC 예산이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쪽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호남 편중 예산이었느냐 또 그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얘기했던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가장 이제 일단 이슈가 됐던 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 부분입니다. 그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보건복지 분야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0세에서 5세 사이 전체 아동에서 소득 하위 90%로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이 정부안보다 3,913억 원이 깎였습니다. 노인기초연금도 정부안보다 7,117억 원이 깎였고요. 정부안에 7,171억 원입니다. 71억 원이 깎였고요. 네. 정부안에 5조 4,201억 원으로 돼 있었던 건강보험 가입자 국고 지원액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2,200억 원, 4%가 줄어서 5조 2,001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국고 지원액을 늘려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린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OECD 지금 평균이 한 78% 정도 되고요. 현재 한국이 62%에서 6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건강보험 수입이 53조 3,209억 원일 것으로 예상했을 때 정부가 내주는 돈이 9.8%에 그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기준인 14%를 크게 밑돌게 되는데요. 국고 지원율이 1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법에 명문화됐던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렸던 것이 어쨌든 건강보험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건강보험의 건강성을 좀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게 정책 방향을 짜겠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서 2,200억이나 예산이 주는 바람에 이런 부분도 좀 취지가 많이 깎였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문재인 케어는 머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핵심은 어쨌든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 거에 전제는 비급여 항목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 비급여 항목을 없애면 병원이 돈 벌 수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 벌 수단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수가 인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수가 인상은 사실 해주겠다거나 하는데 뭐 논의가 어떻게 될지 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이 예산에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까지 깎으면 그 다음 수순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원들은 이제 거봐라 이거 예산 뭐 국회가 다 깎아가지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못 높이니까 그냥 뭐 돈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가는 이제 길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게 아니라면 역시 더 이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삭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의외로 언론에는 이 사안이 잘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됐어요. 잘 자세하게 보도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지금 아동수당이랑 기초연금 쪽에 좀 집중해서 보도가 되고 법인세 관련된 보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 이 건강보험 보장률 부분에서 좀 보도가 좀 적게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한겨레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네. 좀 건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대 후퇴가 돼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62%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네.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이제 3% 정도가 확대돼서 65%라고 지금 현재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후퇴된다든지 하면 뭐 상대적으로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많이 나중에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이상해지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건보료 인상 같은 경우는 그런 직업이 사실상 없잖아요. 네. 사실상 이제 세금에 어떤 준하는 정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공적 부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또 아까 이재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합의 분야에서 이제 예산이 깎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에는 그렇게 됐겠지만 좀 여론이 잘 움직여서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할 텐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국가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현재는 지금 직장보험 가입자랑 지역가입자 그 산정 기준이 좀 불공평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그 부분도 계속 얘기 많았었거든요. 나오고 그 있죠.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조세 저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를 살려줘야 됩니다. 직업도 없는 저를. 네, 그래야죠. 네, 그리고 그 영유아 보육료 관련된 지원금은 좀 늘었어요. 네. 그 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은 3조 2,575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282억 원이 늘었는데요.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는 각각 820억 원, 32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거 자유한국당이 한동안 거리에다가 플래카드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그 경로당 난방비 깎았다 막 네, 이런 거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붙여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여하튼 예산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북한군 병사 이완의 기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 계기로 해서도 또 이렇게 이국종 교수 있는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 여기에도 좀 예산이 더 늘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는 정부안보다 201억 원이 늘어난 601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원래 애초에 이제 정부가 제출했던 안이 240억이었는데 국회에서 40억 깎았다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를 썼었는데요. 네네. 이게 증액이 200원 가까이 되니까 뭐 감사하다는 메일이 몇 개 오기도 했었습니다. 어허, 본인이 지금 썼던 이렇게 지금 예산이 네, 올라갔다고 자랑하는 건가요? 생생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감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헬기 이제 보험 수가화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조간에서 나왔었는데요. 네.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감시 감독을 네.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헬기가 밤에 안 떠서 슬프대요. 네. 이국종 교수님이 그랬어요. 밤에 뜨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의 금액이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늘려가지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사회보험 혜택 이거를 늘리기로 한 거에도 내년에 8,932억 원을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교육 분야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교육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8조 2,322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2조 586억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박근혜 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면서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600억 원만 국고로 지원했었습니다. 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논란이 됐었죠. 그 지방정부와의 누리과정의 공약은 자기가 해놓고. 네, 맞습니다. 예산은 지방정부에 너네가 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가지고, 지방정부들과,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대립이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바로 이거는 이제 복원을 시켜서, 누리과정은 전부 국고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교육 예산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쟁점이 됐던 아동수당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었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아동수단이 정부 안대로 통과될지가 이제 관건이었었는데요. 네. 하지만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만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내년 4월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 쪽에서 내년 4월에 지급하게 되면은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쪽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목리를 부리면서 9월로 연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소득 수준 상관없이 전체 쪽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10만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를 이 상위 10%를 제외한 상태에서 지급하겠다는 걸로 선별적 복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아동이 아니라 이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들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로 바뀌면서 축소 통과가 됐다 이렇게 된 건데요. 금수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쪽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 복지의 취지 이런 것들이 좀 훼손이 되고 선별적 복지로 가게 됐다는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큰 문제가 여론이 좀 분열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누리꾼들 반응을 보니까 10%로 기준을 자르면서 애 가진 부모들끼리만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야당이 그 정부 지지를 하는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상위 10% 이거를 기준을 또 선별을 해서 추려내는 작업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인데요. 이를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소득 인정액을 토대로 수급 기준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연구 용역에만 1억 원이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월급 가지고만 이렇게 소득을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뭐 월급이나 뭐 월소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산소득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부동산이랄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얻는 이렇게 그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를 또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보여지다 보고 또 그리고 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바뀌잖아요. 네. 가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서 계속해서 이 소득 기준액이 어떻게 될지를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대상에 새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사람들도 나올 텐데요. 네. 이 때문에 소득 기준 89%나 91%인 가구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3살 때 받다가 4살 때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억 민원 제기까지 생각하면 예산 절감액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 관료적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고 또 비용을 내는 이런 문제를 겪지 말고 그냥 그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주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런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는 아동수당이 그렇게 진행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랑 보실 때는 항상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 10% 상위 10%라고 하면 사실상 한국당 지지자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에게 이제 10만 원을 안 주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상급식 때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 이제 부분 복지다, 이제 전체 복지다 이렇게 다투는데 사실 이게 그 보편 복지를 할 때는 저희 이제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저항을 낮추기 위한 그 방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산층이나 고소득자들에게도 어떤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세금을 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세금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그래서 향후에 뭐 세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려는 상황인 건데요. 네. 결국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세금을 일단 높이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저소득자에게만 주자. 그리고 주는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자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웃긴 게 아동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예를 들면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정부의 여러 형태의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어쨌든 좀 더 명확하고 보편적 복지 원칙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이런 예를 들면은 방금 뭐 고소득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소득이 저조하신 분들 뭐 애를 낳고 싶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네. 애를 만약에 잘 낳고 많이 낳고 뭐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누군가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고소득자 가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지원책의 혜택이 많이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없애는 방향으로 또 논의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자칫 잘못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고소득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세액공제 항목 없어졌는데 네. 아동수당도 안 주면은 그럼 난 어떡하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어느 신문이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세액공제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수의 문제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동수당을 차라리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다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진보 일각에서는 그런 아동수당,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세액공제 이런 제도가 또 있으니까 굳이 아동수당으로 다 10만 원씩 주는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 어쨌든 육아 문제에서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공공성, 보육 공공성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에 더 돈을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을 보니까 아동수당 예산은 어쨌든 줄긴 했지만 7천억 정도 가량으로 이제 그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공립 유치원 확충 예산 같은 경우는 그 710억 원밖에 안 돼서 그 아동수당 예산의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저 한국의 국공립 유치원이랑 그 어린이집 비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 부분이 비율을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50% 정도로 이렇게 비슷합니다만 서울은 24.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네,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859곳이 운영 중인데 이용 아동 비율이 12.1%, 민간 어린이집 51.4% 이용률에 이제 견져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결국 육아 관련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아동수당보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화로 보육 공공성 확충에 더 정책 비중을 뒀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은 710억 원으로 임기 내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 입학 아동 비율을 40%까지 현재 25%입니다. 네.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뭐 반발이 있고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게 지금 서울에 24%라고 했잖아요. 국공립 유치원이. 네. 비율이 적은 거는 결국은 그 지대 문제이고 땅 문제일 텐데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또 뭐 그 병설 유치원 얘기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단설 유치원으로 제일 크게 부지를 확보해서 만드는 것일 텐데 그게 어렵다면 병설 유치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또 교육청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잡한 사안보다 아동수당이라는 조금은 더 간편한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그 간편한 방법이 또 선별적 복지로 어그러졌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노인들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이 부분도 정부 안에 보다 깎였다. 이 부분이 참 의외이긴 한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쪽 지지자들이 지지층이 많은 노인층인데 네. 기초연금을 깎았단 말이죠.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조금 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정부안에는 25만 원 인상 시기가 내년 4월이었는데요. 이 역시 아동수당처럼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늦춰졌습니다. 네. 역시 한국당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제 반발하고 나서서 그런 건데요. 네. 그래서 총액이 9조 8,400억 원에서 9조 1,229억 원으로 7,171억 원, 73%가 줄어들었습니다. 7.3%. 네, 7.3%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줄면서 다만 이제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의 노인의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도 했습니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한 뒤에 2021년 4월에 다시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그렇게 했는데 내년 이후에 이제 그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별복지 중에서도 이번에는 좀 약간 더 하위 계층을 좀 더 유의하는 그런 복지 방향으로 가긴 할 텐데 그래도 전반적인 예산은 좀 깎여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가서 이거 문재인 정부가 깎았다고 할 거예요. 네. 아주 쉽죠. 그런 얘기는. 문재인 그렇죠. 정부 약속해놓고 주지도 않는다. 네. 그 이제 그중에 뉴스 열심히 보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이놈들아 니들이 합의를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가짜뉴스다 이러면 되죠. 페이크 뉴스 그 한겨레 기사 아닙니까 이러면 되죠. 우리 카톡을 봐라. 우리 카톡 진정한 애국 뉴스를 보십시오. 네. 그렇게. 참 쉽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나올 텐데, 이번 또 국방 예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 예산 중에서는 뭐 가장 그래도 좀 관심이 가는 사안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안보 예산도 있겠습니다만은 병장 월급이나 사병들 월급일 텐데 일단 예산 좀 보죠. 네. 정부 예산 중에서 국방 분야는 올해보다 7%가 늘어났습니다. 43조 2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정부 요구안보다는 404억 원 증액된 액수입니다. 네. 예외적이죠. 우선 사병 봉급도 대폭 인상이 될 예정인데요.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 6천 원에서 내년에 40만 5,700원으로 88%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예비군 동원 훈련비도 일부 현실화해서 1만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상향됩니다. 네. 훈련 다 끝났는데 뒤늦게 네. 가가지고 이 혜택을 보나 했더니 이거 참. 이제 예비군 안 가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민방위로 가시나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왜요? 네. 그 연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니 그게 이제 저기를 따져야 되니까. 뭘요? 안 받은 훈련이 있는지. 혹시. 이전에 혹시. 근데 이거를 잘 들여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동원 훈련비가 지금 현재 1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서 점심을 먹으면 네. 점심이 정말 터무니없는 음식을 주고 한 8,500원, 9,000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떡국 나오죠. 네, 뭐 정말. 동원 훈련비구나. 네. 근데 이게 만약에 1만 6천 원으로 상향이 된다고 해도 그때 밥값이 같이 오르면 제가 예비군 훈련이 올해 끝난 입장에서 이게 1만 6천 원으로 올라도 밥값 인플레가 그만큼 돼버리면 네. 사실상 뭐 그냥 하나마나한 교통비도 안 네. 되는 그런 네. 수준이겠고요. 일단 뭐 예비군도 예비군이지만 예비군이야 밖에 사회에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사병들 지금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병들 월급 같은 경우가 일단은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건 상당히 좀 적은 금액이고 계속 이 진보 진영에서 얘기가 나오는 쪽은 최소한 최저임금까지는 사병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문재인 정부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차츰차츰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병들 예산인 거고 이번 국방 예산을 좀 살펴보자고 하는 거는 미사일 관련된 그런 대응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근데 뭐 아무래도 그 방산 비리 같은 게 많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초 정부안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국방 예산은 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삼축 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비 분야 쪽이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패트리어트, PAC-3 유도차 2차 사업으로 167억 원이 신규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정전탄 연구개발 사업 5억 원,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 사업 4억 원 등이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정부가 국방부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됐고요.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 등 이런 참수작전을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1일 날 창설된 특기묘단이라고 하는 그런 군부대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도 늘었어요. 네네. 거기 특임여단의 능력 보강을 위해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이 됐는데요. 네. 특임여단 창설 및 운용은 삼축체계의 하나인 대량 응징보복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대량 응징보복에 관련해서 미나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그게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사전 감지해서 미사일을 처음에 못 쏘게 아주 박살낸다. 이것이 네. 킬체인이고 네. 미사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쐈다. 그럼 그 미사일을 요격한다. 이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의 KAMD고 네. 결국 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래갖고 우리가 박살이 났다. 그러면 가서 그 미사일 쏜 놈을 죽이자. 이게 이제 대량응징보복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가서 죽이자고 하는 대상이 결국은 그쪽 상대방의 우두머리일 테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참수작전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미사일 떨어지면은 전면전으로 우르르 가갖고 평안까지 진격한 다음에 김정은을 체포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예. 멋있는 특수부대들이 실 이런 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음기 달고 총에다가 적외선 장비 같은 거
거 달고 가가지고 뿅뿅 쏴갖고 죽여라 이거죠 지금. 뿅뿅은 뭐예요? 그 약간 문 잠그는 소리가. 게임을 안 해보셔가지고 게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참수작전 이러면은 이름이 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네, 전 뭐 참수작전도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논란이 있으면 이름을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 바꿔줘야 돼요. 콜 오브 듀티 작전 무슨 뭐 메달 오브 아너 작전 이런 걸로 거기 보면은 소음기를 끼고 총을 쏘거든요. 그럼 총에서 뿅뿅뿅 이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실제로 쏘면 그렇게 소리가 안 나고 빵 소리가 날게 뭐 탁탁 뭐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데 유튜브 동영상 보면 그런데 하여튼 게임에서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뿅뿅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이게. 네. 여튼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해서 뭘 사겠다는 겁니까? 네, 이번 예산에 반영된 내용들을 보면은 특수작전용 무인기 3억 원, 네. 자폭용 무인기 500만 원, 특수작전용 기관단 총 1,600만 원, 특수작전용 고속 유탄 기관 총 1,600만 원 등 4개 분야에 모두 3억 4천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무인기를 보내서 드론으로 가서 폭탄으로 죽이겠다 뭐 이런 건가? 여튼. 아이 뭐 좋죠 뭐. 예. 네, 네. 아니 뭐 드론도 드론인데 뭐 나름대로 소규모의 약간의 그 소소한 정찰도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저기서 하는 거 말고 그 무슨 뭐 피스아이 이런 걸로 하는 거 말고 네. 가서 뭐 저기 누가 있나 들여다보는 정도의 그 로또 달린 거 부르릉 가가지고 그 정도도 있고 거기다가 뭐 폭탄을 달아갖고 가갖고 뭐 자폭을 소규모로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상상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뭐 1,600만 원 뭐 이 정도 예산 갖고 한다는 게 이제 그런 작전을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네. 1,600만 원으로 총을 몇 개를 사는 거지? 잘 모르겠네요. 기관단총을 산다는데 1,600만 원의 기관단총은 뭐 얼마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달로 사면은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총을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안 사봐서 네, 모르겠어요. 현역 가시는 분들은 다 총을 저기 용산에서 사갖고 가셨다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건 또. 아니 저는 공익이니까 잘 모르니까. 네, 여하튼 국방부 예산을 좀 살펴봤던 거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북한과 관련된 대응 이런 거에 좀 연관이 돼서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계속 이제 좀 분야별로 이어져서 약간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되는 사안이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 이게 결국은 합의 과정에서 9,475명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최대 쟁점이었어요 이게. 네, 이게 최대 쟁점이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야는 내년 공무원을 애초 정부안 12,221명보다 2,746명이 줄어든 9,475명을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네, 공무원 증원 계획이 이제 이렇게 축소된 과정을 보면 조금 어이가 없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애초 지난해 수준의 증원인 7,000명 선을 그리고 국민의당은 내근직을 뺀 현장형 공무원만 약 9,000명 증원안을 내놨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700여 명도 1,700여 명 정도 줄였던 15,500명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었는데요. 네. 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1만 명 선을 허물 테니 국민의당도 9,000명보다 조금 더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중간인 9,500명 안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더 재밌어요. 네, 여기 재밌는데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9,500명은 반올림하면 1만 명으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 50명을 깎은 9,450명으로 하자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뭐 현대판 4.4.5입 논란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정말 한심합니다. 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러면 9,500명과 9,450명의 중간인 9,475명 선에 세달라고 그냥 9,499명 하지. 네, 뭐 그렇게 설득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아니, 이게 네. 김동철도 김동철이지만 김동철도 관료 출신이 공무원 출신이 이렇게 뭐 주먹구구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현직 경제부총리가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표를 보면은 각 공무원이 각 몇 명씩 있고 이 중에 이거 이렇게 잘 자르면은 9,500명인데 그중에 정말 안 되는 거는 이 정도고 하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서 그러면 9,475명이 나오니까 이 선에 정리합시다. 그게 아니고 9,500명하고 9,450명 중간으로 하시죠. 그런 걸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부총리잖아요. 부총리. 네. 부총리도 그렇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렇고 참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건데요. 일단 그래서 애초 정부안에는 그 이 공무원 직종별로 세부적인 증원 규모 그 행정안전부가 낸 그 규모가 있었는데 여야는 일단 숫자 절충만 이제 얘기를 하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결국 정부안보다 2,746명이 줄어든 공무원 숫자를 공무원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군 부사관 증원이 애초 정부가 요구했던 3,458명에서 이렇게 988명이 줄어든 2,470명이 됐고요. 경찰 충원 인력이 정부안보다 85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축된 이게 경찰 인력 중에는 이번에 그 인천 낚싯배 사고 이런 부분으로 또 증언이 요청됐던 해경도 있고요. 또 지구대하고 파출소 등과 같이 일단 시민 안전하고 직결된 곳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그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우체국 집배원들 계속 그 노동 강도가 세서 뭐 자살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부분에서 그 무기계약직이었던 우체국 집배원을 1,000명을 2018년부터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깎이면서 748명만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다 줄어들면서 공무원 분들 중에서 또 특히나 그 현장에서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합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뭐 이슈들이 많이 됐었는데 쟁점 중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사안들은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네, 공무원 증원을 이제 주로 보수 야당이 반대를 강하게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설명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현장 공무원이고 필요한 어떤 안전과 시민 안전과 치안에 관련한 그러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증원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제 공무원 철밥통 증원 안 된다. 사실 그 논리를 깨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공무원 이꼬르 철밥통 이꼬르 그리스 부도 뭐 이렇게 가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털보 아저씨 자꾸 그러는데. 근데 털보 아저씨뿐만이 아니고 TBS 털보 아저씨뿐만 아니고 몇 명이 그래요. 근데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은 알죠. 왜 그렇게? 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자유한국당 등등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네, 네. 근데 그런 논리보다는 공무원 증원이 그럼 불필요한 거냐. 예를 들면 이 공무원 증원을 위해서 갖고 온 정보 논리가 있거든요. OECD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국민 1인당 공무원 수가 적다. 이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 이 논리가 있는 것이고 물론 그걸 가지고 OECD 통계가 잘 되니 잘못됐니 뭐 얘기하지만 아무튼 현장에 가보면 이제 일선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걸 가보면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업무가 과중해요. 네. 물론 이제 6급 정도 되면 이제 놀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뭐 잘해야죠. 어떡합니까? 뭐 그런 이제 업무의 어떤 효율화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많아서 그리스가 부도가 난 것이냐. 공무원 숫자가 단순하게 많아서 그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 나라는 공무원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험을 미친 듯이 쳐가지고 뽑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막 그 동네 이제 유력 인사들이 그냥 자기 친척들 막 꽂았단 말이에요. 네. 자기 친척들 꽂느라고 막 공무원을 10,000명씩 늘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명확한 업무를 주는 것이고 그게 왜 필요한지가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1만 명을 뽑는데 뭐 3,000명은 뭐 문씨고 뭐 3,000명은 김씨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리스에는 무슨 3대 무슨 그 정치 가문이 있어갖고 그 성씨들이 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때만 되면 자기 편리한 논리를 갖고 와서 공무원 늘리면 그리스 부도난다. 연금 주면 그리스 부도난다. 무슨 복지 늘리면은 그리스 부도난다. 그 논리를 깨는 게 더 중요하고 언론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네.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논리보다는 좀 편의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하든 공무원은 늘려야 됩니다. 제 생각에 고위공무원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수원시에서 고위공무원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네, 이게 그 큰 정부를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큰 정부라고 하면은 그게 국가 예산을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그 이 여러 분야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여러 방향에서 개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큰 정부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지만 거기에 개입을 하려면 그 개입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개입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무작정 공무원이 늘어나면 나라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비판을 하고 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한겨레 콘텐츠 기획팀이 앞장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겨레 콘텐츠 기획팀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쟁점이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꽤나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과표 기준
기준 3천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25%로 높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제적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들에 합의했던 국민의당에서 반대가 21표, 기권 5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애초 법인세법 개정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던 바른정당에서는 모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권 2표가 나왔고요. 진보 정당인 정의당에서는 윤소와 김종대 추혜선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기권을, 이정미 대표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과표 3천억 원 구간 초과 구간 세율을 25%로 높인다라고 하는 법인세법인데, 이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세수 확보랑 조세적인 회복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에 감세였던 이명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법인세 정상화로 바꾸어서 증세 쪽으로, 특히나 이제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어쨌든 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조세정의 회복을 위한 기초 단계였다, 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도에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뭐 이런 걸 하면서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을 25%에서 22%로 확 내려가지고 기업들한테 혜택을 줬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런 예산안이 합의되기 전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 법인세 관련된 법률이 나왔습니다. 법안이. 그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도 많이 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제일 셌던 게 박주민 의원이 냈던 안이었는데, 500억 이상 구간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했던 아주 강력한 그런 법인세 개정안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 기획재정부가 냈던 이번에 원안을 보면, 기존 3단계 법인세 구조, 이게 2억 원 이하는 10%, 2억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 초과는 22% 이 단계인데, 여기에서 상위 단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최고 과표 구간을 더 신설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여기는 25%로 높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 안대로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개 단계 외에 2천억 원 초과 25% 법인세를 두는 구조가 더 생기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최고 과표 구간인 2천억 원 초과 25% 법인세율을 내는 기업이 모두 129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 협상 자리에서 법인세율 25%를 매기는 최고 과표 구간을 원안에 2천억 원에서 2천억 원 초과해서 3천억 원으로 3천억 원 초과로 후퇴하는 수정안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129개 기업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죠.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 수정안인데요. 이로써 최고 과표 구간에 해당돼 25%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대상 기업 수가 77개로 확 줄어들었고요. 네. 연간 세수 효과는 연 2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복지 정책에 걸맞은 예산 확보가 뭐 여기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면 129개에서 77개로 줄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대략적으로 뭐 한 60개 정도의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아까 2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으니까 약 3천억 원 정도의 그 세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지금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그런 단계가 제대로 진행이 못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건데, 지금 대체로의 뭐 보수를 중심으로 한 언론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네. 법인세가 이 법인세법이 통과가 됐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이런 방향으로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 부담 별로 안 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번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합의되는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파장들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맥락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민하 씨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당의 입장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좀 예산안들 쭉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산안을 어떻게 보냐고요? 네. 제가 뭐 어떻게 예산 합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냐고요? 똑바로 봅니다. 두 눈으로 봅니다. 앉아서 봅니다. 누워서도 보고.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아니 법인세는 예를 들면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법인세 엄청나게. 뭐냐면은
일단 법인세를 이 정상화한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대선 때 이제 불거졌던 논쟁의 구도를 보자고요.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그 대선에 나가셨을 때는 법인세 인상 같은 건 안 한다 그랬어요. 네. 기존에 트리클 다운 얘기를 하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노조를 때려잡아야지 지금 네. 법인세를 인상해가지고 기업에 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왕창 올려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거둔 다음에 그걸로 이제 복지를 해야 된다. 네. 그 얘기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초고소득자와 대결해서, 예? 법인세를 높이는 것을 내가 고려도 해보고 말이에요. 소득세와 법인세 올리는 거 내가 고려도 해보고 있는데 하여튼 난 정상화할 거야.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원안도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안은 아니죠. 네. 다만 이제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애초에 그런 걸 감안을 다 해서 어쨌든 이제 과표 구간 2천억 원 초과를 신설하고 거기다가 25%를 이제 부과한다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의 이제 반대 논리는 이거 뭐 다 세계적으로 다 감세하고 증세를 하면은 법인세 증세를 하면은 다 기업들이 바깥으로 도망가가지고 중국 이런 데로 도망가가지고 우리나라는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이제 명목세율이 25%가 뭐 과표 구간이 어쩌고 그게 아니라 이제 실효세율을 갖고 언제나 따지자는 게 또 우리 또 헛똑똑이들의 주장이잖아요. 네. 책상에 앉아갖고 펜때라 굴리는 기업 경영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만년필이나 굴리는. 네, 만년필은 저는 만년필은 뭐 잘 굴리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거 가지고 실효세율을 가지고 볼 때 제가 숫자는 다 잊어버렸지만 그 그래프 쭉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거치고 있는 세수가 그렇게 대단치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법인세 인상은 필요한 것인데 이걸 두고 이제 거의 드러놓다시피 한 이제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자기 주장대로 한 겁니다, 사실. 네. 기업에 유리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기업들로부터 많은 이런 지지와 후원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이 법인세 지금 여야 합의안을 이제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네. 100표 차이밖에 안 났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안 와가지고 법인세가 통과되지 않았느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유한국당은 뭐 존재 의의가 없다. 오늘 사설에다 그렇게 써버렸어요. 네. 대단한 신문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조선일보는 이게 하여튼 때릴 때는 확실히 때린다. 조질 때 확실히 조지는 것이다. 이게 신문이 이런 맛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상당히 재밌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로 표결에 들어갔을 때 그 100표 차이밖에 안 난 것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안이 100표 차이밖에 안 난 것은 정의당과 국민의당들이 반대 표결이나 기권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와서 실질적으로 법인세 개정안이 표결이 들어갔을 때 부결 위기가 왔을 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찬성을 찍기 때문에 부결이 안 됐을 수 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 그게 맞는 해석이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와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스토리가 이렇게 뭔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스토리가 있었던 게 더 좋은 거고 이게 조선일보 생각에 말이죠. 네. 이게 마치 안 가고 나중에 와가지고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쇼처럼 비춰져서 그럴 거면 뭐하러 그러느냐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게 네. 조선일보 스탠스인 것 같아요. 네, 애초에 법인세법 이게 먼저 통과가 됐죠. 먼저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항의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정세균 의장도 이제 바보 아니니까 이렇게 기다린 거잖아요. 오후 2시인가부터 오전부터 기다리는데 오전 11시에 자유한국당들이 의원총회 열어가지고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이제 조리돌림을 좀 하고 이걸 왜 합의안에 왜 사인을 했느냐. 정우택 원내대표 이것은 잠정 합의안이고요. 그럼 잠정 합의안에 왜 사인하냐. 사인하는 거 아니지. 정우택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어쩌고 하면서 시끄러워졌는데 이제 제1야당이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이 지금 본회의 오기 전에 의원총회 해갖고 자기들끼리 입장 정리한다는데 국회의장이 기다려줘야죠. 기다리는데 밤 11시가 돼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11시에 시작했는데 거의 밤 10시 넘어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상 사보타주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러면 해버려야겠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자유한국당이 가장 싫어할 만한 예산 부수법안이 법인세법 개정안부터 빨리 처리해버리고 처리하기 시작하면 올 수도 있으니까 오면 또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된 그 상황. 네네네. 사실은 이게 결과를 놓고 뭐 실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뭐 자유한국당이 왔으면 가결이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지 실제 표결에 들어갔으면 사실 또 모르죠 그걸 그렇죠. 또 뭐 세상만사 뭐 알게 뭡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이거 빨리 처리해 버려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와가지고 이게 뭐고 뭐 이렇게 새끄럽게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들도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오후 11시까지 그러고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본회의를 안 하려나 보네. 안 올라나 보네. 거의 그리고 그들끼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보이콧 할 것이다. 우리는 본회의 보이콧 할 것이다.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뿐이죠. 애초에. 들어가서 반대를 찍고 장렬히 전사하느냐. 네. 아니면 그냥 보이콧하고 안 가고 뭐 장애투쟁을 하든지 뭐 이걸 하느냐. 근데 뭘 해도 좀 뭐 불분명한 것 같고 말이죠. 네. 갖고 아무튼 가갖고 항의하는 선에서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있는 거 전략도 없고 뭐 이런 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소리나 듣고 있는 것이고. 네. 여기서 재밌는 게 정의당이 이제 엄청나게 욕을 먹은 거죠. 그렇죠. 네. 이정미 대표가 반대를 찍어가지고 야 재벌 편이냐. 근데 뭐 재벌 편이어갖고 반대를 찍었겠습니까? 정의당이 어떻게 재벌 편이 됩니까? 네, 네. 여러분이 재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당 어떻게 정의당이 자기 편이겠어요 세상에? 지금 정당의 후원회가 다시 열려가지고 말이에요. 후원금을 정당에다 바로 낼 수가 있어요. 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의당에 돈을 내고 싶어요? 그건 안 된다고요. 어차피 그렇죠. 반대를 뭐 네. 백날 찍어봐야 이제 반대를 찍은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야 합의안이 안 자체가 후퇴했으니까. 네. 여야 합의안이 후퇴를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에 볼 때는 그것도 웃기다는 거예요. 네. 웃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현명한 이제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싸울 수 있는 필드를 자기가 정해야 돼요. 네. 자기가 싸울 수 있는 필드를 정하고 그 필드 내에서 자기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정미 대표는 반대를 찍었어요. 네. 심상정 노회찬은 기권했어요.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당의 입장은 뭐예요, 도대체? 겨우 6명이잖아요. 네. 정의당이. 네. 근데 6명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고 네. 심지어 그것도 세 부리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뭐 3명은 찬성을 찍고 대표는 반대를 찍고 네.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2명의 그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네. 기권을 하고 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면 의원들이 단결을 못한 거냐?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당이 입장과 전략이 모호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무슨 네, 얘기냐면 네. 이 전의 단계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하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공무원을 줄이고 뭐 법인세를 어쩌고 이 얘기는 결론이 안 났다 뿐이지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이제 이 협상의 상황이 보도가 되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아니, 보도가 대해서 안 되어도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야죠. 정당이라면. 물론이죠.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액션이 없었어요. 액션 플랜이 없고 그 뭐 입장만 있고 액션은 없고 마지막에 합의안 나오고 나서 본회의 전날 정도에 우린 종합적으로 이런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고 예산에 대해서 좀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약간 유보적이네요. 이 정도 입장이 나온 거지. 네. 그건 이제 입장이 나온 것이고 액션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액션이 없고 정작 표결할 때 들어가서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결을 한 거예요. 네. 사실 정치적으로 잘 하려고 했으면 여기서 이걸 자기 필드로 만들었어야죠.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 반대를 21명인가가 쭈루루 찍지 않았습니까? 반대를 그럼 왜 했느냐를 물어보면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중부담 중복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불분명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법인세를 또 너무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안철수 같이 얘기하죠. 네. 네. 바른정당은 유승민, 김세현의 기권 찍고 나머지는 뭐 반대를 찍었는지 뭐 했는지. 그럼 그것도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네. 법인세가 상당히 그게 어떤 꼼수처럼 이렇게 불분명하게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법인세 인상 자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또 되게 웃기는 거는 유승민 같은 경우는 네. 그게 복지를 위해서 하여튼 세금 더 걷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기권을 한 겁니까 도대체? 유승민한테 물어보세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신 입장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법인세 인상론자예요 지금. 네. 지난 대선에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은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이고 당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이 법인세 인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김세현이 기권을 한 거예요. 네, 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당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세현이랑 유승민 말고는 네. 유승민 뜻에 동의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바른정당이라는 당이 과연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는 합리적 보수의 정당이냐 알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정의당이라는 진보적인 색채를 분명히 하고 싶은 당은 거기서 자기들이 확실한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후의 액션 플랜이 있고 네. 그것대로 관철해가면서 다른 정당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신들 입장 뭐냐? 중부담 중복차 하자는 거 맞냐? 지난 대선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 네, 네. 이렇게 가져가면서 자기 정치적 우위를 갖고 가는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해볼래 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반대 표결을 혼자 찍었어요. 이 사람은 당대표야 당대표.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권 찍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원내대표라고요. 노회찬 네.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가 이 원내 표결 전략이나 이런 것은 원내지도부가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번 전략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일 욕 들어먹고 있는 사람은 정우택이잖아요. 원내대표니까. 네. 네. 그 노회찬이라는 분은 그러면 원내대표입니까? 정치평론가입니까? 왜 TBS 라디오 나와서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해명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해명은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인상안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정도에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반대도 찍고 기권도 하고 한 것이죠. 근데 그 해명이 예를 들면 이 위력을 가지려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면 그 앞에 무슨 액션이 있었어야죠. 그렇죠. 합의하는 데 가서 여야 합의하는 데 가서 문고리도 붙들고 한번 뭐 이거 왜 이러시냐 항의도 한번 하고 네. 자유한국당에 항의 방문도 가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그런 거 합의해주면 안 됩니다. 합의가 될 거 뻔히 알면서도 합의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뭐 네. 로텐도홀에 한번 모여보기도 하고 자유한국당 종종 하잖아요. 그런 네. 거.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 당은 저게 뭐 계속 그런 걸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반대를 했다는구만. 이게 이제 되지. 네. 모두가 혼란에 빠졌잖아요. 왜 법인세 이상한다는데 왜 반대했지 정의당이? 네. 그게 나중에 설명을 하려니까 궁색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추어 같다. 분명히 처음에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 만들 때 다른 진보들은 너무 아마추어 같고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정치하고 싶어 갖고 통합진보당 만들러 갑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근데 또 아마추어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이렇게 뒤끝을 남긴다 이겁니다. 제가. 제대로 진보정당다운 좀 행보를 보여줘야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더 왼쪽에서 정의당이 그런 행보를 보여준다는 게 하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그런 사안들을 결합해서 아니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왼쪽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저들도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그 자유한국당이랑 국민의당이랑 더 중간 지대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조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정의당은 거의 지금 민주당하고 뭐 거의 별 차이 없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국민의 다수가 문재인 정권 지지한 거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어쨌든지 간에 찬성한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지지율도 되게 높고요. 네. 그러면 그 당과 그 정권의 정책이 사실은 이 사회의 어떤 이념적 지형상에서는 중도에 서는 거죠. 네. 그리고 우측과 좌측에서 이 정책을 꾸부리기 위해서 양쪽에서 힘을 가져가는 것이고 네. 이 힘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사실은 중도적인 정책이 관철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예산안 처리 과정을 쭉 보면은 우측으로 휘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국민의당이랑 자유한국당이랑 전부 다 지금 이게 그렇게까지 격렬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문재인 네. 정부의 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쪽에서 계속 땡겨가 버리니까 결국은 네. 후퇴하는 안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더불어민주당 물론 정의당의 의석수는 적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의석수가 적다고 해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충분히 액션 플랜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거의 네. 존재감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트라우마들이 있으셔갖고 네. 너무 세게 하면은 사람들이 또 우리 더 극단적이라고 욕할까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저기 뭐예요. 선거구 개정, 선거제도 개정 이런 것에 가 있는 것인지. 뭐 그거는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걸 하려고 하더라도 네. 여하튼 지금 이런 중요한 그 시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예산안이나 이런 과정에서 뭔가 좀 움직임을 보여줘야 네. 저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선거구가 좀 바뀌어가지고 저들에게 좀 더 뭐 이렇게 좀 그 정치적인 어떤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선거구 개편안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평소에 하는 소리 그건데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또 제가 또 얘기하면 뭐 그러지 말라 그럽니까? 자기도 맨날 하면서. 의석수 6개밖에 안 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맨날 내가 얘기하면 맨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잡설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이 길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왕따. 네, 그만할게요. 네. 여하튼 그렇고요. 그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예산안에 어떤 것들이 늘고 줄었고 거기에 정치적 맥락이 어떤 건지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일단 그 맥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그날의 그 예산안 통과 당일의 모습 자유한국당 얘기는 지금
뭐 기본적으로 좀 이민하 씨가 해주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날 본회의가 원래 5일이었죠. 오전 네. 11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국당의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계속 연기되다가 밤 10시가 다 돼서야 열렸습니다. 네. 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이 통과된 직후 정우택 원내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권성동 의원을 필두로 본회의장에 들어와 왜 자유한국당 없이 표결을 진행하느냐 하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전 11시부터 한국당에 11시간 동안 시간을 줬으면 됐지 항의할 입장이 아니다. 명분 없는 얘기라며 일축을 했지만 의장석 밑에 모인 한국당 70여 명 의원들은 막무가내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자리에 앉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라는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정 의장은 소득세법 표결을 강행을 했는데요. 네.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을 뚫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 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자 민경우 의원이 선창으로 한국당 의원들은 팔뚝질을 항상 좀 어색하죠. 한국당이 하면 정세균 의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제창을 했습니다. 네네. 결국 정 의장은 우원식, 정우택, 김동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불렀고 밤 10시 30분께 30분간 정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오후 11시 5분에 속개된 본회의에 한국당은 비로소 예산안 반대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만희, 이철규, 김광림, 김종석, 최교일, 송석준, 전희경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요.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도 반대 토론에 가세를 했습니다. 네, 유명한 이현주 의원. 네. 네. 한국당 의원들은 연신 잘했다 하면서 칭찬했지만 결국 이튿날인 자정을 넘겨서 0시 32분께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날 이렇게 정치적 쇼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욕을 들어먹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정치적인 쇼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아무래도 이 원내대표 선거가 곧 있잖아요. 네. 그거와 연결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좀 분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결국 생각대로 잘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좀 탄압받는 소수파라는 이미지를 갖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11시간 동안 거기서 의원총회도 11시간 동안 뭘 얘기합니까? 네. 다 뻔히 아는데 뭔지 예산안 얘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두고. 예?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지 2개밖에 없다고요. 들어가서 반대표 찍고 그냥 웃긴 사람들 되느냐 네. 아니면은 안 들어간 다음에 그냥 나락 빠지느냐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11시간 동안 뭘 얘기해요. 그냥 안 가고 있다가 처리할 것 같으면 가가지고 들어놓자 그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탄압받는 소수자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반대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악랄하게 이런 예산안은 처리를 했습니다. 이걸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강력한 대여 추쟁을 벌여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하려는 거죠. 근데 네. 원내대표 선거가 그런 구도로 치러지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러면서 더 심해졌죠. 그 분위기가.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가 12일인데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하튼 이번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이미지가 지금 강하게 막혀 있고 네. 게다가 조선일보나 각 이 보수 언론에서 강력하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12일 이제 겨우 저희 녹음하는 날보다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이런 선거구도 자체가 지금 강력한 대여투쟁 문재인 정부를 끝장내겠다고 나설 네. 그런 원내대표들 중심으로 선거구도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친박계 후보들 같은 경우에 친박계 후보라는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통해서 네. 과거에 우리의 이 전성기를 다시 구가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네, 그러면서 또 친박은 없고 친홍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네. 오늘 아침 하셨더라고요. 이 강력한 이 대여투쟁이 가능하려면은 이념적으로 분명해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홍준표처럼 바른정당이나 받아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홍준표 사당화가 결국은 그런 사쿠라기 때문에 네. 우리 분명한 사람들이 원내 전략을 짜야 돼. 이게 이제 친박들의 생각이고 네. 이제 홍준표 김무성 연합군의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내부 혁신이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내부 혁신이 돼야 되니까는 우리 친박들은 안 되고 나 같은 이제 인사가 돼야 된다. 이 바른정당에서 건너온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이게 그걸 통해서 외연 확대를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넓은 대여투쟁의 전선을 건설할 것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중간 중도파라는 사람들은 3명이지 않습니까? 이주영 한성교가 거기 있어요. 이주영 한성교 조경태 네. 참 웃기는 사람들 한성교가 3명이서 중간입니까? 그렇대요. 이제는 자기가 그렇대요. 셋이 모여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네. 조경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한 대여 투쟁하려면은 과거에 조금 진보적이었던 사람들까지 다 모아야 된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었을 때 문재인 대표와 싸운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려면 외환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그래도 구친박인 한성교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해서는 홍준표 견제가 필요하다. 네. 그 가운데 있는 이주영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해서는 홍준표가 나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아요 얘기가 다. 네네. 강력한 대여 투쟁 이것이 이제 모든 이제 후보들의 제1의 사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각자가 다 유리했어요. 네. 들어놓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근데 그게 의도치 않게 버윈스에서 이게 지금 펑크가 나가지고 이제 네. 웃겨진 거죠. 네. 원래 중도에 그 4명 나경원 의원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죠. 방송에서 제가 나경원 의원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만두자. 네. 나경원 의원은 점점 이렇게 김무성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거기도 나름 딜을 해야 되니까 뭐 네. 딜이 있겠죠. 그렇겠죠. 뭐. 그거 뭐 정치인이 그냥 그만뒀겠습니까? 뭐. 근데 뭐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뭐 하면 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또 자유한국당의 약간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뭐 호재라고 하면 호재인데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당시 그 예산안 관련된 처리를 하고 있는 항상 이제 계속 이 자유한국당들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던 그 시간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랑 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카톡으로 이렇게 합의사항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가지고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국회 출입을 잠깐 했었지만 가면은 의원들이 카메라를 그 폰을 꺼내면은 셔터 소리가 막 갑자기 네. 이렇게 주변에서 막 터집니다. 막 그 플래시가 장면 터지고. 중에 제가 기억하는 제일 웃기는 장면은 네. 김무성입니다. 사실상 거의 찍으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심리를 역이용하는 부분도 이제 네, 네. 생기신데요. 수첩에 수첩 보여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수첩에다 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너무 웃겼습니다, 정말. 네. 뭐 이번 건에서는 이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오전 11시 37분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메시지에 보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책적 합의를 하기로 한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처리 등으로 공동 추진할 것. 그리고 둘째,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네. 세 번째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법 처리 등이 합의안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밀실야합이라고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메시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추악한 뒷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앞으로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안이고 또 뭐 고위공직자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상 뭐 이게 추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들이 지금 합의된 것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 합의한 내용 중에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것으로 원래 선거제도가 지금 선거제도는 어쨌든 네. 거대 양당 네. 그 양당 체제에는 좀 유리한 선거제도니까 그렇게들 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거 선거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거 논의의 수혜자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해준 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게 뭘 해주기로 한 것이다. 첫째 이런 얘기인 거고 네. 두 번째로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 이건 뭐냐면 호남 지역에 이제 그 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임하는 경우에 그게 쟁점인가 봐요. 호남 지역 경우에 네. 이제 민주당 위주지만 국민의당이 거기에서 잘 붙으려면은 단체장이 뭐 체육단체장을 겸임하지 않고 체육단체장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뭐가 있나 봐요 논리가. 네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이걸 또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준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면은 두 쟁점 다 국민의당의 어떤 정치적 이득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의원 수를 늘린다든지 또는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갖고 정말 우리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정말 이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걸 했어야지 서로 이렇게 어떤 뭘 보장해 주는 듯이 뒤에서 이렇게 밀실 합의를 해가지고 이면 합의를 해서 그걸 대가로 이렇게 진정성 없게 예산안 합의를 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먹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뭐 이렇게 합의해 준 게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건 사실 이 현대 정치에서는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이걸 사실 정확하게 이걸 대가로 해서 뭐 예산안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걸 정한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예산안이라는 것은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포지션에서는 예산안 무턱대고 자유한국당이랑 단일 전선 형성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이런 의견에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고. 그렇죠. 네. 어떻게든 결단의 순간 오기 마련이라고 하면 그 결단의 순간과 연동되어 있는 어떤 정치적인 모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무슨 합의안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가 예산안 부결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 처리되면 실제로 논의할 현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정치개혁 특위가 12월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제가 볼 땐 졸속으로 되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연하게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니들 해먹으려고 너희들의 사적 이득 추구를 위해서 이런 진정성 없는 국가지 대사를 아주 해먹으려고 말아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반정치적 구호라고 저 같은 사람은 본다는 거죠. 네네네. 이런 상황인데 그런 비판을 좀 의식했는지 오늘 아침에는 또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정우택 원내대표랑 각 원내대표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어떻게 늘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던데요. 여하튼 저는 좀 관심이 가는 사안이 이 두 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안 중에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 요 두 가지 사안이 앞으로 정치 구도에서 물론 이제 정치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들을 본다면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분석이 미나 씨가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분석이 아니고 망상이라고 제가 망상입니다. 해주시죠, 그냥. 네. 심층 망상. 네. 집에 앉아가지고 컵라면이나 먹으면서. 네. 진라면 전자레인지 데우는 사발면 맛있습니다. 네,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꼭 해보라고. 맛있다고. 진라면 새로 나온 것 중에 진라면 이름이 금색으로 써 있는데 그거를 전자레인지 넣고 돌려도 되는 용기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첨단과 원래 안 되는 건가요? 네? 저 항상 그렇게 돌려서 종이 용기는 괜찮습니다. 종이 용기. 그래요? 종이 용기. 뭐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환경 호르몬 이런 거. 그래서 별로 권장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용기도 용기지만 면을 또 그렇게 해도 맛있는 면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맛있는 그런 거나 먹으면서 이제 망상을 한다 이거죠, 집에서. 그렇습니다. 네. 뭐지? 개헌인가요? 네. 개헌이랑 선거제도 개편. 개헌도 그렇고 선거제도 개편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룰의 문제 아닙니까? 통치의 룰이든지 선거의 룰이든지. 그죠? 권력구조 개편은 통치의 룰인 것이고 선거제도 개편은 그것은 선거의 룰인 것이고. 네. 룰이라는 걸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예산안처럼 합의가 안 되면은 너네 빼고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상대가 합의가 되는 그것도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해야 뭐든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예산안 국면에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됐고 기존 입장은 개헌 발의를 해도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하는 안에는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안 해도 되니까 개헌 발의도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을 숙이려면은, 숙이고 이 어떤 합의를 이루려면은 다른 부분에서 그러면은 딜이 되든지 자유한국당이 솔깃할 수 있는 무슨 국면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제 당분간은 극한 투쟁 국면으로 가고 더군다나 국민의당이 무슨 이변 합의를 해줬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당하고도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위장 야당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랑 국민의당이 이번 폭로나 아니면 예산 합의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특히나 지금 이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거의 들러리라고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국민의당이랑 어쨌든 공동 전선이라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죠. 내일도 예측을 못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럴 것 같고 위장 야당이라잖아요. 위장 야당. 안철수 대표가 아니래요. 네. 중추 야당이래요. 우리는 위나 장이 아니고 중추신경 같은 중추 야당이다. 네. 참.
네. 근데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출신이셔갖고 안철수는 지금 대표는 의원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뭐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긴 했었는데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전혀 거의 뭐 눈에 띄지도 않고 네. 예, 별로 그렇게 뭐 존재감을 못 드러냈어요. 오히려 또 곤란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꾸 유승민이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예산안 합의했을 때부터 바른정당은 계속 그 예산안에 대해서 주로 공무원 증원을 이제 문제 삼았고, 네.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세비 인상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산안 통과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 당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협상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입장을 내고 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전 단계가 그 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무슨 정책 연대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산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이제 정책 이런 뭐 연대 협의체라는 게 결국은 양당 통합의 어떤 그런 기본 구조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봤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유승민이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정책 연대를 무효화하자는 건 아닌데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 아주 잘못된 합의를 한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미안하다잖아요. 네. 그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니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러면은 바른정당하고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 시도로 할 것이고 다시 드라이브로 걸어야 될 것이고 안철수 대표. 네. 그렇게 되면은 바른정당하고 통합 반대파들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바로 예산안 처리한 다음에 바로 무슨 평화개혁연대 토론회인가를 열었는데 네. 가서 안철수 대표는 거의 인간 쓰레기 됐습니다. 또 네. 엄청난 욕을 먹고 당신이 나가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당을 나가라 이런 얘기 나오고 거의 뭐 엄청나게 성토대회였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시 국민의당은 내용을 겪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바른정당도 사실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되느니 마느니 하면은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양당 모두가 원심력이 강화되는 국면으로 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안 전국 이후의 어떤 과정에서 네. 이런 종합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보면은 사실 뭐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 제3당 구도를 거대 양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제3당 구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시 그냥 거대 양당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문제는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다만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있는데 개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때 분명히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개헌안을 정부안을 거의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근데 그 개헌안의 내용도 권력구조 개편은 내용은 뺄 거거든요, 그러면. 네. 다른 이제 수많은 얘기들로 개헌안에 채워질 것이고, 왜냐면 권력구조 개편은 정부가 안을 내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합의해 줘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했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개헌이, 첫째로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안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논의가 제대로. 논의가 안 되면 이제 지방선거 때 국회가 논의가 안 해줘가지고 대통령이 개헌 공약을 못 지켰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될 수가 있고, 네. 통과가 되더라도 그게 어쨌든 국민투표까지 가가지고 통과가 되더라도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은 손을 안 댄 그런 개헌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개헌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애초에 개헌하자고 한 문제의식은 무슨 대통령 중심제가 문제고 제왕적인 게 뭐 문제다. 어쩌고 저는 웃긴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어쩌고 저쩌고였어요. 근데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시작된 얘기였는데 개헌을 하고 보니 그 얘기는 그대로네요. 네. 그러면은 개헌을 하자고 다시 정치권이 얘기할 겁니까? 또 하자고 얘기할 거예요? 그거 어렵다고요. 네. 그대로 그럼 개헌 쟁점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처럼 10명 부르면 10명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다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외부 정치 상황까지 이러면 개헌이고 선거제도 개편이고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 네. 되려면 항상 얘기하지만 범국민적 지지 여론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지금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별로 별다른 여론이 없죠. 우리가 선거로 뽑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너무 지금 개혁을 잘해주고 있다. 이게 여론조사상 엄청나게 높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 개헌이든 선거제도 개편이든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이나 개헌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 당위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국면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앞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예산안 처리나 이런 것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봐도 힘들고 저렇게 봐도 힘들다 하지만 김민아가 집에서 망상하는 것보다는 여의도 정치의 어떤 역동성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해서 예언하는 것까지는 뭐 모르겠네요. 그런 건. 네. 이게 전체적으로 흘러왔던 흐름을 보면은 지난해가 아니었나요? 올해였나요? 그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 이제 그 JTBC 보도 나가기 전날이었나 그때 개헌 얘기 카드를 꺼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전화 국면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때 네. 이제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 개헌 이제 대통령 중심제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 그때 이제 보물 터지듯이 쏟아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전제가 박근혜 대통령 상황이었던 것이고 네.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아직 대통령이 어떤 자신의 권력으로 뭐 사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그런 당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추진력이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애초에 그게 제왕수 대통령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박근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네, 박근혜 문제 뭐 그게 뭐 대통령 제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는데 네. 여하튼 그런 여론이 당시에는 있었죠.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올해 저도 초에 오히려 네.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선거제도 개편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아서 그런 쪽에 좀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좀 지금의 어떤 그런 양당 중심 구도보다는 좀 더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는 정치 구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가 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비례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정당 중심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여론화는 안 되어 있고 별달리 이슈가 안 되죠. 네. 얘기가 이제 명확한 방향에 대해서 국민적인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적 지지 여론이 없으면 정치권의 유불리와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제도를 바꿨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중대선거구제 얘기하고 뭐 연동 비례대표제 얘기하고 뭐 갑자기 또 고건 총리는 나와가지고 전 총리 나와서 석패율제 얘기하고 뭐 막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예를 들어 중대선거구제를 했을 때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에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해지는 건 맞을 거예요. 유리해지는 건 맞을 것인데 예를 들면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대선거구제와 다소 퇴행적인 이런 정치 제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에 보면은 중대선거구제가 다양한 정당들의 어떤 난립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들의 공존을 보장했다기보다는 파벌 공천을 보장했단 말이에요. 그게 파벌 공천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치가 부패하는 어떤 원인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소선거구제로 바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사회학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소선거구제로 바꿨더니 또 자민당 일당 독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좀 이게 어떤 뭐랄까 섬세한 설계가 있지 않으면은 그런 식으로 뭐 결과 안 바뀌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제도를 바꿔봐야 뭐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구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범국민적 합의가 있고 지지 여론이 있고 열망이 있고 그 열망을 대리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그렇죠. 이게 형성이 돼야 나머지 이제 정당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와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 않으면 참 국민들에게 큰 해를 큰 혼이 나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끌려와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조건을 형성하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한국당은 뭐 사실 대선 뭐 직전까지만 해도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덤벼들다가 이제 대선 끝나고 확 말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원내대표 지원하시는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올해 초에 계속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해오셨던 분인데 법조계 출신이니까요. 뭐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들의 큰 이제 관심이나 그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무성 의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 정부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거 하자며. 자, 그래서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이 약간 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뭐 그 사전에 원내대표끼리의 합의 사안이나 또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이나 한 사나흘 동안 좀 액션들이 좀 강렬하게 있으면서 여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런 관심을 계기로 해서 이 예산안과 또 우리가 그 여의도 정치를 통해서 따져봐야 될 그런 정치적 쟁점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 부분에서 좀 축소된 사안들이 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운영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중점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앞으로의 정치 구도 중에서 이런 방금 저희가 정리해드린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소코너 없이 본방송만으로 쭉 하나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방송에서는 좀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